지난달 대전에서 만취 운전자가 9살 배승아 양을 덮쳤습니다. 승아 양이 사망하고 같이 있던 초등학생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당시 오후 2시 넘어서까지 낮술을 마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지경이었는데도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음주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승아 양이 숨진 뒤에도 낮 시간대 음주 단속을 했다 하면 매번 50명 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음주는 특히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지난해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의 11.7%가 해가 떠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적발됐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에선 주간 음주자의 비율이 20%까지 뛰었습니다. 낮에는 밤보다 단속이 덜 이루어지니까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고 사고 발생 비율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보통 1대 10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10번 위반하면 1번 단속당한다고 하는데요. 낮에 설마 단속하겠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사실 경찰이 밤낮으로 단속하기 힘들거든요. 최근 음주사고 사망자는 연간 200여 명, 이틀에 1명이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마약 복용보다 높은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등굣길 옆에 대형 트레일러가 차선을 하나 거의 다 차지하고 불법 정차했습니다. 멈춰선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 아이들이 한창 학교를 향하는 시간에 컨테이너에서 인도로 육중한 화물을 내렸습니다. 지게차가 원통형 화물을 옮기다가 떨어뜨렸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요원이나 장치도 없었습니다. 내리막을 따라 100여 미터를 빠른 속도로 굴러간 1.5톤 원통형 화물이 인도로 돌진했는데 안전펜스는 맥없이 부서지며 보호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험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없었다면 지난달 28일 숨진 초등학생에게 오늘은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한지 모두 조사하겠다. 불법 주정차를 막도록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며 도로 중간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겠다. 특정 차량이 특정 시간대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과속 방지턱도 추가하겠다. 모두 사고 이후에 나온 바로잡겠다는 목소리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희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이가 숨진 자리에는 넋을 위로하려는 글과 꽃, 선물이 걷어들여도 계속 나타납니다. 왜 미리 대책이 없었는지 원망스럽지만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도 제대로 실현되고 또 그 속에서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소주를 마신 뒤 차량에 부착된 기기에 크게 숨을 불어넣으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45%라는 문구가 화면에 뜹니다. 차키를 넣고 돌려봐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김을 측정해 면허 정지 수치인 0.0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장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시동을 건 사람과 실제로 차를 몬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이미 일부 민간 기업이 통근버스에 시범 도입한 이런 음주 시동 잠금 장치는 얼마 전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엔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나중에 면허를 재발급해줄 때 차량에 최대 5년 동안 잠금 장치를 다는 조건을 다는 게 골자입니다.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떼면 벌칙도 부과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만큼 이번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서
상습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측정 결과가 기계마다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기술 표준화 역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는 표준화가 없습니다. 음주 측정은 정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토요일 오후 텍사스주 댈러스 외곽 앨런시 쇼핑몰에서 발생한 끔찍한 총기 난사. 8명의 희생자 가운데는 한국계 일가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쇼핑을 하던 30대 한인 부부와 자녀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아직 사망자 신원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쇼핑몰 한켠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비극적인 희생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십자가 모형과 꽃들이 놓여 있습니다. The City of Allen pledges to offer our complete support. We know you are grieving, we are grieving. Rest assured, the nation and the world are also grieving.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규제 강화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다시 쇼핑몰에서 충격적인 총격이 발생했다며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고 총기 보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 동맹 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중단됐던 셔틀 외교가 다시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두 나라에 더 협력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으로선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젊은 층에서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게 나타난 점을 윤 대통령의 결단이 가능한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경제 군사적 부상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도쿄와 서울이 더 긴밀해질수록 미국과의 미사일 방어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북한과 중국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다만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이 한국인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양국 관계의 90% 이상은 국내 정치라며 기시다 총리가 일본 우파 정치인들을 의식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일본도 미국의 미묘한 압력에 고민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기시다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I want to thank you again, Mr. President, for your political courage and personal commitment to diplomacy with Japan.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달 말 일본이 주최하는 G7 회의에서 세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에서 과거사는 정체성 문제라는 전문가 발언을 전하며 일본과 화해는 갈 길이 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찰스 국왕이 부인 커밀라 왕비와 함께 다이아몬드 주빌리 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도착하면서 대관식에 막이 올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대관식은 지난 1066년 윌리엄 1세부터 시작돼 찰스 3세는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국왕이 됐습니다.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의 집전으로 진행된 대관식에는 윌리엄 왕세자와 케이트 왕세자빈 등 가족과 국가 원수급 100여 명을 포함해 세계 203개 나라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국왕으로서 정의와 자비를 실현할 것을 맹세하면서
섬김 같지 않고 섬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n his name and after his example, I co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지난 1958년 9살 때 왕세자로 책봉된 뒤 65년 만에 찰스 국왕이 2.23kg짜리 왕관을 쓰면서 국왕으로 공식 선언됐습니다.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둔 화려한 대관식을 통해 찰스 국왕은 위용을 과시하고 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관식 비용은 1억 파운드, 우리 돈 1,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왕실 지지율이 내려가는 데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번 대관식은 이전보다 비용과 규모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찰스 국왕과 코밀라 왕비가 갈등을 빚은 해리 왕자는 불참한 가운데 왕실 일가를 대동하고 군주로서 처음 인사하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한편 성대한 대관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군주제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은 찰스 국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고 외치며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반군을 향해 미사일이 연이어 불을 뿜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된 내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 몫이 됐습니다. 알 아사드 정권은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폭행과 고문은 물론 민간인 거주 지역에 화학 무기를 살포해 1,4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반정부 세력 강경 진압으로 아랍연맹에서 퇴출당했던 시리아가 12년 만에 다시 회원국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اتخذت الدول العربية قرارا باستئناف مشاركة وفد الجمهورية العربية السورية في اجتماعات مجلس جامعة الدول العربية وجميع المنظمات والأجهزة التابعة لها. 아랍연맹 22개 회원국 가운데 13개 나라만이 찬성할 만큼 시리아 복귀는 찬반이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복귀의 조건이 걸렸는데 시리아는 정치적 방법으로 내전을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요르단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마약 밀매와 난민, 테러 문제 등을 아랍연맹 회원국과 함께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아의 복귀 결정에 따라 최악의 전쟁 범죄자라는 악명을 얻은 알 아사드 대통령은 오는 19일 아랍연맹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في هذا التوقيت تحديدا إن المصلحة العربية تتطلب إنه لا يترك الشأن السوري بمفرده هكذا.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는 지난 2월 튀르키예 강진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우디와 UAE가 아랍권 원조를 주도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관계 회복으로 마약과 테러, 난민 등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 둥둥 떠있는 70여 개의 정체불명 꾸러미. 건져 올려보니 유럽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마약, 코카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스페인 마요르카 섬 앞바다에서는 마약 밀매상들이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마약 밀매가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유럽 각국은 손을 맞잡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But in terms of impact on city streets, in terms of violence in neighborhood, the organized crime and the drug trade are having a severe effect. 최근 유럽 8개 나라 경찰은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은드랑게타 근거지 150여 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체포했는데 은거지에서는 코카인은 물론 권총과 소총 등 무기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카페와 아이스크림 가게 등이 돈 세탁에 활용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Für denjenigen, der hier illegale Geschäftsfelder baggert, Drogen schmuggelt, Geld wäscht, für den wird es dann nicht mehr warm, sondern frostig. 유럽 주요 도시에선 코카인을 피자처럼 간단히 주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코카인 투약자는 한 해 3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마약 거래와 투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가 간 경계가 무색하게 이미 유럽 곳곳으로 스며든 마약. 같은 위기에 맞닥뜨린 유럽 각국은 국경 없는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한 공동 퇴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27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각각 전월세 계약이 8건씩 체결됐습니다. 올해 같은 시기 임대차 현황을 보면 전세 4건, 월세는 8건입니다. 그 전세 사기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가지고 예전 같으면 전세가 저희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나중에 세차할 때 곤란하다고 그러면서 아예 기존에 계셨던 전세도 월세로 주인들한테 제시를 해서 월세로 돌리고 싶다고요. 1분기를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에서 지난해 55.1%로 상승했고 올해는 59.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규모이면서 원래부터 월세 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쪽으로 임차의 수요가 더 몰렸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 소형 오피스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체결된 월세 100만 원 이상 거래는 2011년 1분기 24건이었는데 지난 1분기에는 1000건을 넘었습니다.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맡겼다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보증금을 덜 내고 월세를 더 내는 게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역시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로 빌라를 기피하면서 여타 오피스텔 등의 월세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최근에는 오피스텔 역시 전월세 사기 행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계약 시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잦아들기 전까진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등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치솟던 물가가 최근 조금씩 안정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중순 6%대를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달 14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으면 10,000원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올라서 매일같이 통학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냥 집에서 요새는 집에서 그냥 많이 해먹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지수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9개월 연속 매달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누적된 외식 물가 상승률은 16.8%입니다. 햄버거 물가 상승률이 28%로 가장 높았고 피자와 김밥, 밖에서 사 먹는 라면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원유와 곡물 등 원재료값 인상까지 서서히 반영되면서 외식 물가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동안 안정됐던 세계 식량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7.2포인트로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밀과 팜유 가격은 하락했지만 인도와 중국에서의 공급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설탕 가격은 1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먹거리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할 경우 가격 안정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서울 종로 금거래소. 금값 고공행진 소식에 옷장 속에 묵혀뒀던 금을 팔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다 해서 689만 원이에요. 배로 뛴 금값에 한 돈짜리 돌반지는 옛말이 됐고 종이처럼 얇은 0.5돈 순금 반지가 인기입니다. 금 현물 투자 수요도 늘었습니다. 금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3월 이후 주요 시중은행에서 팔린 골드바는 70여 원어치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폐물들, 금거북이, 다양한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의 그런 판매가 아주 잘 돼서 저희가 공급하는 것들이 역시 한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각국 중앙은행이 꾸준히 매입하며 국제 가격을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는 인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빠르게 다량을 사들이고 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금 보유량은 세계에서 36번째로 2013년 2월 매입이 마지막입니다.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나라가 주로 매입하는 데 반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늦었고 금 매입 당시에 이제 고점 논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쉽게 이제 선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달러를 많이 처분하고 있잖아요. 달러를 매도하고 금을 좀 비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동맹들 균열이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학적인 것도. 무엇보다 쉽게 사고 파는 유동성 측면에서도 금은 외환 보유 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얼핏 보면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이 종이막대는 사실 경찰과 성균관대학교 등이 함께 만든 휴대용 마약 탐지 키트입니다. 코카인이나 엑스터시, 필로폰 등 10가지 마약을 30초면 잡아내는데 100만 분의 1g의 작은 양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우유와 필로폰이 들어가 있는 우유에 각각 키트를 넣어봤습니다. 지금 막 30초가 지났는데요. 필로폰이 들어있던 우유에는 동그란 마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성이란 뜻입니다. 마약 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음료나 음식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게 하는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당장은 경찰 수사에서만 사용하지만 안정성 검사를 거쳐 2년 뒤엔 일반인도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마약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분들도 스스로를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찰관 분들도 현장에서 이 물질이 마약인지 아닌지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음으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전자충격기와 3단봉 등 경찰이 최근 개발한 치안 장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차세대 조끼는 가벼우면서도 흉기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나온 접이식 방패까지 펼치면 현장 경찰관 보호와 범인 제압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됩니다. 국산 소재와 기술을 적용해 외국산 장비보다 가격은 낮추고 실용성은 높였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흉기라고 하면 칼뿐만 아니라 어떤 깨진 유리병이라든가 송곳, 가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서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고 경찰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역시 첨단 과학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6층짜리 노인 요양병원. 지난 1월 30일 환자 120여 명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사실이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느닷없는 폐업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하루아침에 와거든요. 생명을 중시해야 될 의료기관마저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그런데 구청에 폐업 신고가 들어간 건 한 달도 훌쩍 넘긴 지난 3월 6일. 구청은 병원이 갑작스럽게 환자들을 모두 내보낸 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별다른 제재 없이 폐업을 승인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한 게 4월 6일이고요. 네,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은 바로 1월 말까지 하고 진료를 보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폐업 신고일 한 달 전에 안내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이 실제로 문을 닫은 것과는 상관없이 폐업 신고 예정일 30일 전에 안내가 이뤄졌다면
위법은 아니라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폐업을 해놓고 한참 뒤에 사후 신고를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다른 재활병원도 돌연 폐업한 뒤 행정적인 폐업 절차는 한 달 뒤에야 밟는 등 비슷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업 신고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 폐업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병원이 폐업을 안내하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문을 닫도록 법을 개정해야 환자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환자 측에게 안내되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 일자는 폐업 또는 휴업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환자 측에 알린 때로부터 최소한 30일 이후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게 다만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인지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 종로구를 3대째 지킨 전통 떡집에 최근 들어 청년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젊은 손님들의 손길이 모이는 품목, 약과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과가 한 5배 정도는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약과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도 생겼고 약과 열풍은 SNS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유명 제과점 약과를 사려면 마치 공연표를 예매하듯 치열하게 경쟁해야 해서 약캐팅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먹어보니까 달고 쫀쫀하고 그래서 맛있던 것 같아요. 전통주도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통주 250개 종류를 전시하는 전통주 갤러리. 전통주 5가지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시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요새는 늘 예약이 꽉 찹니다. 취재 기자가 직접 참여해봤습니다. 전문 소믈리에가 계절에 맞는 우리 술과 어울리는 음식까지 추천해주니 옛것의 낡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셨을 때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좀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2030 세대가 전통과 레트로, 복고 문화에 열광하는 배경은 뭘까? 전문가들은 건강과 위로를 꼽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커요. 한국의 전통 디저트는 또 할머니 손맛 같은 약간의 위로를 해주는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지난해 시작된 전통 간식 열풍은 할매 입맛, 할매니얼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인절미와 양갱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에 거침없는 2030 세대가 유행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전통을 찾는 행렬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국 영화의 얼굴, 고 강수연 배우. 언제나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인생 전부를 영화에 바쳤던 강수연 배우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고 강수연 배우 1주기 추모전이 열린 상영관에 영화인 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든든한 후배. 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선배였던 그가 세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힘든 시절도 또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의가 끝나면 다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1년이 됐는데도 잘 가시지가 않네요. 베를린 리포트, 그대 안의 블루에서 고인과 호흡을 맞췄던 안성기 배우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수연 씨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은 뭐 어디서든지 지금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가는 길과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 등 고인의 대표작을 상영하는 추모전과 함께 미공개 사진과 선후배들의 그리움이 담긴 추모집도 발행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편지에서 누님은 늘 영화였다며 그리움을 나타냈고 설경구 배우는 강해야 한다는 무거움이 너무 버겁지 않았을까 생각된다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3살의 아역으로 데뷔해 50여 년 동안 한국 영화를 지켜온 강수연 배우는 198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1989년에는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모스크바 영화제 최우수 여자배우상을 받아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고 복귀작 정의공개를 앞둔 고인은 지난해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권택 감독 등 영화인들이 뜻을 모은 강수연 추모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제정한 강수연상과 학술 세미나를 이어나가 고인을 기억하고 업적을 기릴 계획입니다. YTN 홍상입니다.